정치는 공적 자아의 사회성이라면 예술은 사적 자아의 신미성이라고 거칠게 이원화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요게 비대하고 어떤 사람은 요게 비대한데 저는 이 둘이 과연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냐, 제 나름대로 제 언어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현대 문학사나 이런 예술사를 공부하실 때 참여 예술이냐 순수 예술이냐 갖고서 논쟁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런 사회성이 결여된 순수 예술은 불구적인 상태이고, 사적 자아의 신미성이 결여된 참여 예술 또한 불구적인 상태가 아닌가. 이 양쪽은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분리 불가능한 상호 보완적인 모순과 균형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저희가 예전에 주역 공부할 때 대대성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죠. 대립할 대, 의지할 대. 겉으로 보면 대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대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빛과 그늘처럼, 낮과 밤처럼 정치와 예술의 문제도 우리가 주역적으로 사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양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소설보다 에세이를 더 좋아하는데 그 사람 에세이 중에 나는 왜 쓰는가 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에 작가의 동기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순전한 이기심. 다시 말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작가로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 어린 시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 주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플렉스하고 싶은 마음, 이게 순전한 이기심의 예술적 동기라면 두 번째가 미학적 열정, 네 번째가 정치적 목적. 요 2번과 4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지 오웰만 해도 1, 2, 3번이 자신에게 중요한 예술적 동기가 가장 강한 부분인데 역사적 사건들, 이런 스페인 내전이나 나치를 경험하면서 4번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됐다는 것을 수레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미학적 열정,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또는 낱말과 그것의 적절한 배열이 갖는 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에 끼치는 영향, 훌륭한 산문의 견고함, 훌륭한 이야기의 리듬에서 찾는 기쁨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학적인 동기가 상당히 약한 작가들도 많긴 하지만 팜플렛이나 교과서를 쓰는 저자라 해도 비실용적이지만 매력과 애정을 느끼는 낱말들과 문구들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 목적.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동기는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책이든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 태도인 것이다. 현실 예술계나 이렇게 업계에서 보면 이런 2번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4번을 좀 혐오하고 4번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들은 또 2번과 같은 것에 몰입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게 저희 예술사, 문학사에 계속 발견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조지 오웰의 태도가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히틀러나 스페인 내전의 사태를 겪으면서 자기가 쓴 모든 글들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들이다. 이런 주제를 피해서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다.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다. 그저 어느 쪽을 편들고 어떤 접근법을 따르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자신의 정치적 편향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자신의 미학적, 지적 진정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이 마지막 문장. 이게 제 식으로 풀자면 제대로 정치적이어야 제대로 미학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섣불리 어설프게 탈정치를 표방할수록 심미적인, 예술적인, 미학적인 에센스에 오히려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제대로 정치적인 것이야말로 제대로 심미적일 수 있다라는 역설, 아이러니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물, 인인, 창, 인물, 희. 이게 물이 사물이거든요. 여기서 사물은 자연이나 인간이 아닌 인간의 외적인 이런 그 존재들을 다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사람은 물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물을 자연이라고 좀 좁게 해석을 한다면 자연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고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사람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 사람과 물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재 가능하게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화 일체적인 어떤 상태란 물과 아가 그냥 한 몸인 게 아니라 물 때문에 나가 형성되고 나 때문에 물이 형성되는 그런 관계의 순환성, 유기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유몽인이라는 조선 중기의 문인이 쓴 글인데요. 이것도 되게 시적인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가장 명문장이 등장하는데 작가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당파성을, 곧 불의를 감지하는 데부터다. 나는 계속해서 산문 형식의 애착을 가질 것이고, 이 지상을 사랑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상과 쓸모없는 정보 조각에서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나 자신의 그러한 면모를 억누르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뿌리 깊은 호호와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강요하는 본질적으로 공적이고 비개인적인 활동을 화해시키는 작업이다. 내 작업들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맥없는 책들을 쓰고 현란한 구절이나 의미 없는 문장이나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 소리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던 때였다.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예술과 정치에 대한 태도가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이 조지 오웰의 말에 공감을 하는데 미학적인 태도와 정치적인 것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동일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태도가 사실 예술가한테는 오히려 스스로 되게 위축되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예술가인 내 정체성이 정치화된다. 음, 내가 정치적인 것을 예술로 만들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을 넘는다. 혹은 음, 내가 쉽게 정치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안고 음. 간다는 불안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로 대입해 보았을 때도. 그래서 음, 이 조지 오웰의 어떤 글쓰기 활동 자체가 그 자체로 좀 인상적인 예술적인 투쟁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균형점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는 예술이 정치 선동 프로파간다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자칫하다가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탈각된, 이탈된 우리의 삶과 아무런 접점이 없는 이런 너무 지나치게 순수한 유아 취향 같은 걸로 예술이 또 전락할 수가 있고 예술이 정치를 잡아먹어도 안 되고 정치가 예술을 잡아먹어도 안 되게 양쪽을 긴장적으로 계속 이렇게 균형적으로 화해시킨다는 것이 너무 이상적으로 너무 멋진 말이지만 실제 창작의 영역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어느 쪽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잡겠다라고 마음은 품을 수 있지만 실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내 안에 뿌리 깊은 호흡, 사적 자아의 심리적인 감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시에 공적이고 비개인적인 활동, 이거는 사적 자아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측면을 가리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화해시킨다라는 것은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나의 호의 감각과 사회적 정치적인 공적 그 스탠스를 어느 쪽도 이렇게 잠식당하지 않게 하면서 양쪽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이런 선언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이렇게 말은 쉽지 이게 참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러한 이런 조지 오웰식의 정치와 예술에 대한 접근법이 저희 동아시아 예술 이론의 기본적인 스탠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아시아 그 예술 이론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것이 현대의 어떤 이런 예술적 감각으로는 너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성격들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화감이 생기고 좀 반감이 느껴지는 이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변론하고자, 변명하고자 이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골륜 한번 읽어주실래요? 동아시아 예술 이론의 미학 개념 또한 다른 의미에서 정치적 목적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열광적이고 격정적이며 과격하고 요동하는 감정의 무절제한 표출과 감각의 지나친 쾌락을 버리고 화, 평, 절, 도를 통해 사회 질서와 인간 관계를 윤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다. 예술은 혼란하고 무도한 비윤리적 현실 세계를 윤리적 정치의 세계로 변화하게끔 만드는 도구이고 수단이다. 저도 뭐 우리 시대의 예술, 드라마, 영화들을 많이 보지만 뭐 열광적이고 격정적이고 과격하고 감정이 막 무절제하게 표출되고 감각의 어떤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작품들에게 몰입시키는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는 게 또 이런 현대 예술적인 이런 감각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동아시아 옛날 미학 이론의 개념들을 얘기해 보면 너무 지루해 보이고 너무 교화적인 이런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현대에는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 악기라는 이런 그 경전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이성의 이효원 선생님께서 한번 번역문을 읽어주시면서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악이라는 것은 성인이 즐거워한 바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 수 있으며 사람을 깊이 감흥시키고 풍속을 바꾸어 변화시킬 수 있기에 그러므로 선왕이 그 가르침을 밝힌 것이다. 네, 뭐 원문은 특별히 말할 건 없는데 이 락자, 그죠? 즐거울 락자가 그 음악이라고 할 때는 악이라고 읽히고 즐거워하다라는 동사로 쓸 때는 뭐 락이라고 쓰인다. 음악이라는 것이 즐거울 락자랑 같은 한자이고 또 동일한 한자의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음악은 즐거운 것이다 라는 이중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죠. 이 락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좋아할 요산 요수할 때 이 한자를 또 쓰잖아요. 좋아하다, 즐겁다, 그리고 음악 이 세 가지의 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요 락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잘 다스려지는 시대의 음악이 평온하면서 즐거운 것은 정치가 조화롭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시대의 음악이 원한과 분노에 가득 찬 것은 그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망한 나라의 음악이 애절하면서 무언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은 그 백성이 고달프기 때문이다. 음악의 도는 정치와 통한다. 네, 음악이라는 단어 대신 예술이라고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면 한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의 그 재미의 기저에는 그 미국과 한국이라는 이런 사회 현실의 그 잔인함, 끔찍함, 이런 것들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최고의 인생은 북유럽에 살면서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고, 최악의 인생은 미국에서 살면서 북유럽 드라마를 보는 것이다. 북유럽은 드라마가 재미가 없는데 삶이 안정적이고 좀 더 이렇게 좀 질이 높고, 미국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 좀 이렇게 버거운데 드라마나 영화는 진짜 잘 만들어요. 어지러운 시대의 음악이 원한과 분노에 가득 찬 것은 그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정치도 엉망이고 인생도 개판인데 뭐 대중예술, 대중음악은 뭐 세계에서 탑이야. 이거는 좀 이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의 문제의식을 한번 담아냈는데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다 재밌게 봤는데 이게 너무 한국인이라면 다 누구나 경험할 만한 이런 한국 사회의 이런 계급 갈등, 출신이나 신분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혹은 밑바닥 사람들의 이런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사회 이런 것들이 다 드라마, 영화에 다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보면서도 좀 씁쓸한 느낌을 이제 금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사회는 너무 사는 게 힘든데, 작품은 이런 것들을 계속 잘 만든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한유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가져왔어요. 한유도 당나라 때 문인이자 정치가인데, 이 사람의 이제 송맹동야 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유명한 문장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대범, 물부득, 기평 하면 즉 명이라. 이 밑줄금 문장이 엄청난 절창이라 후대에 막 1000년 이상 계속 지겹도록 인용되고 사람들이 계속 이걸 갖고서 사유를 자기 나름대로 덧붙이고 그랬거든요. 대저 모든 만물은 그 평형한 어떤 안정된 상태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울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어떤 평정한 상태가 깨졌을 때, 균형적인 안정된 상태가 깨졌을 때,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안해졌을 때, 평화롭고 평정한 게 깨지는 게 불안이잖아요. 불안해지면 소리내어 울게 된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 부득이한 일이 있은 뒤에야 말을 하게 된다. 노래를 하는 것은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고 곡하는 것은 소문정이 있기 때문이다. 무릇 입에서 나와 소리가 되는 것은 모두 불평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를 들려 봄의 소리를 내고 우레를 들려 여름의 소리를 내고 벌레를 들려 가을의 소리를 내며 바람을 들려 겨울의 소리를 내니 자기들이 서로 바뀌어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그 평정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찌 기뻐하겠으며 아랫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찌 슬퍼하겠는가. 네. 이 마지막 문장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재상야 해이 해. 이게 해자거든요. 어찌해. 위에 있다고 해서 어찌 기쁘겠으며 기재하야. 아래에 있다고 해서 어찌 슬프겠느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기쁠 것도 없고 아래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슬플 것도 없다라는 말을 이게 산문인데도 마치 음악처럼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에 있다고 해서 어찌 기쁘겠으며 아래에 있다고 해서 어찌 슬프겠느냐. 이런 식의 통사구조의 이런 도식적 반복들이 이런 한문 산문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선생님 읽어주신 내용처럼 부득이한 일이 있은 뒤에야 말을 하게 된다. 불평한 것이기 때문에 평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내고 소설을 쓰고 글을 쓰고 예술 창작을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평이나 어떤 불안이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예술의 창작의 영역에서는 이게 필수적인 것이라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면 예술적인 좋은 작품을 창작하고 싶은 문제의식 자체가 아예 거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불평이라는 것이 예술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혹은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기저에 깔린 기본값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불평과 불안이 다 같은 범주 안에서 연결된 개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에세이 중에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해져야 한다 라는 책도 있고, 불편이라는 개념을 좀 새로운 각도로 삶의 성찰로서 불편이라는 단어를 다시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 불편러라는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지만 불편한 것이 있어야만 이상하고 틀렸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테고 나 자신을 성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불평이나 불편이나 불안한 것이 꼭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은 아니고 일종의 우리가 끌어안고 계속 이렇게 공존해야 될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한유의 말도 나름 통찰이 있는 이런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좀 이렇게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다시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원자는 원한, 이건 분노라는 단어고,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다시 또 구분을 하면 이 원자와 한자가 되잖아요.
원망, 이거는 원망이고요. 한은 한스러워하다의 그 한자죠. 근데 원망과 한스러움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존재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해요. 나를 원망하게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에 가득 차서 그들을 공격하고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원망은 보통 바깥쪽의 타자를 향한 공격으로 나아가고, 한스러움은 근데 조금 달라요. 서평제에서도 그 한이라는 정서로 눈을 멀게 하잖아요. 자신의 딸을. 오히려 자식이 자신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에 가득 차면. 한스러움은 외부에 있는 타자보다 자기에게 소중한 나 자신을 혹은 내 자식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게 한국의 극악무도한 이런 살인 사건들, 묻지마 살인들이 대부분 이 원망과 분노가 타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로 이렇게 전이되는 이런 양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원망이라는 것이 꼭 이런 타인에 대한 사이코패스적인 폭력으로만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정치적 그 혁명으로 어떤 큰 규모의 대단한 역사적 흐름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반대로 한스러움이라는 것이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예술적 창조나 혁신으로 승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망이 어떤 이런 정치적인 저항으로 승화되는 경우와 한스러움이 예술적인 창조로 승화되는 건강한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원한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감각적, 감정적 분노와 슬픔의 상태지만 그것이 때로는 정치적 저항이나 예술적 창조로 이렇게 승화되는 경우들이 역사에서는 왕왕 발견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격이나 자신에 대한 혐오로 다크하게 흑화되지 않고 정치적 저항이나 예술적 창조로 건강하게 승화시키기 위한 원한이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마음의 평안과 균형이 깨어져 불안해지면 우리는 운다. 운다는 것에는 슬픔으로의 측면과 분노로서의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원한의 감정과도 일정하게 통한다. 우리는 원망하면, 분노하면 바깥쪽의 타자를 향해 공격하고, 한스러워지면, 슬퍼지면 안쪽의 자신을 향해 공격한다. 전자의 원망, 분노, 원망은 종종 타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수반한 극단적 액션으로 치닫거나 정치적 저항 내지 혁명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후자의 한, 슬픔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수반한 우울증, 공황장애로 발현되거나 예술적 창조 내지 혁신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이는 프로이트가 개념화한 인간의 원초적 죽음, 충동 또는 충동으로서의 파괴 본능, 공격성의 회부로 향하면 타인, 타우에 대한 폭력, 전쟁으로 발현되고, 내부로 향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 신경쇠약으로 발현되는 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공격 충동은 문명이나 도덕 규범을 통해 일정하게 억압되는 듯 하지만 좌절되거나 금지된 욕망, 충동은 무의식에 잠복되어 있다가 반드시 강박적으로 되돌아오려고 하기에 이를 잘 순치시켜 승화시킬 때 비로소 예술이 탄생한다.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런 죽음 충동, 공격 충동, 인간의 본원적인 공격성이라는 것이 이게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발현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으로 발현된다라고 프로이트가 통찰한 바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런 물리적, 육체적 폭력이나 전쟁으로 이게 남성 수컷 특유의 공격성 있잖아요. 타자에 대한 공격성, 타국에 대한 공격성, 다른 문명에 대한 공격성. 이게 수컷적인 이런 공격성, 공격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여성들은 외부에 대한 폭력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 이게 이제 신경쇠약으로 발현된다라고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고, 남을 해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도 슬프고 짠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죽음 충동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프로이트는 많이 이제 고민을 했고, 거기서 예술이라는 것을, 도덕 규범이나 문명이라는 것을 사유를 한 게 프로이트의 멋진 이런 어떤 이런 통찰력 있는 이런 예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억압을 시켜도, 금지를 시켜도 욕망, 충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강박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 충동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프로이트가 밝혀냈잖아요.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죠. 강박적으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잘 순치시켜서 뭔가 컨트롤할 것이냐. 원망과 어떤 슬픔이라는 것이 이게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프로이트적인 개념을 통해서
새롭게 승화되고 새롭게 잘 순치시켜서 예술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적 상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학 예술이라는 것이 이게 공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이 원래 강했었는데 그게 어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와 문으로 이제 분리되면서 시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영역으로 변모하고 문은 정치적 교화를 위한 윤리적 도구로 이렇게 분화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후대에 가면 이제 문 중에도 소품문 같은 거는 개인의 이런 감정을 또 아주 미려하게 섬세하게 표현하는 문 장르들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건 송나라 때 이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는 정, 감정을 말하는 것을 주로 하고 문은 도, 어떤 진리, 윤리, 정치적인 것을 좀 더 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주, 언정, 문주, 언도라고 사자성어로 옛날 사람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감정 형식과 윤리적 교화, 요구 사이의 모순과 통일, 미와 선, 아름다움과 윤리, 양이 큰 것이 미다. 이거는 자연적인, 동물적인 어떤 감각의 아름다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의 머리에 장식한 것이 미다. 이거는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감각으로 미를 포착하고 있는 거죠. 미라는 단어가 이 양자에 클 대자가 결합된 단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양을 요 사람 머리 위에 장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장식은 의례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한자이고, 양이 크다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른바 자연적인 이 생리적인 어떤 감각으로서 아름다움을 포착할 것이냐. 고전 미학의 전통들이 이 두 가지로 양분되어서 서로 모순과 통일의 어떤 이런 변증적 관계를 계속 지속해 왔다라는 것이 이테쿠 선생의 어떤 이런 기본 그 화합 미학의 논의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갈무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